비트코인은 제가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새삼 깨닫고 있는 건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자산입니다. 지금? 네, 지금 이때. 지금 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자본 통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 것들을 국가가 이제 제약을 더 강하게 가하려는 그런 시점에 와 있던 거죠. 과거에는 그러고 싶었으나 그럴 기술이 일단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IT 기술이 발달했고 이 개개인들의 동선이라든가 프라이버시가 국가 입장에서는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본 통제는 1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서 많은 홍역을 거치겠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국가 시스템이 민주주의랑 좀 거리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그런 민주주의랑 거리가 있는 국민들이 자기의 자본을 국경 밖으로 옮기는데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방법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크립토 커런시 생태계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 계셔서 뭐 다른 방송에서도 지정학적인 얘기를 또 함께 해주셨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시나요? 빅테크와 차별점이 경쟁할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더리움도 좀 인정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이더리움을 엄청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비탈릭이 원래 비트코이너였어요. 비탈릭 부테린이. 그래서 비트코인에다가 레이어 2를 올리는 그 개발에 참여했다가 이것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좀 이렇게 조롱하는 표현이고 비트코인 코어라고 하거든요. 코어.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한테 제안을 해요. 비트코인의 용량을 늘리자고.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레이어를 올리기가 더 쉽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죠. 비트코인 코어들이. 그래서 따로 나가서 만든 게 바로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근본 철학이 비트코인은 끝났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비탈릭 부테린의 머릿속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이더리움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비탈릭 부테린이 쓴 논문도 많이 읽어봤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사토시 나카모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탈릭 부테린은 굉장히 강력한 논객이었거든요.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그의 논문이나 이런 에세이가 저한테 도움도 많이 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더리움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시도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감정적인 거 말고 뭐 이념적인 거 말고 이제 현실을 보자면 좀 다르겠죠. 이더리움은 너무나 지금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갈 길이 좀 다르다. 완전 다르죠. 가는 길이. 하지만 상생을 하면 또 이 생태계에는 분명히 확장되는 그런 선순환이 될 거라고도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생각이나 이더리움을 만드는 비탈릭 부테린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 이더리움은 어떤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저는 또 비트코인 하면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채굴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문제 삼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가장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죠. 비트코인, 오해다. 예, 그렇죠. 비트코인이 전기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가장 정직한 화폐입니다. 어떤 화폐도 그 화폐의 가치만큼, 액면가만큼 비용을 쓰면서 만들지 않거든요. 비트코인만 그 액면가만큼의 비용을 쓰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전기를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인류한테 지금 닥쳐올 문제에 직면한 우리 인류한테 좀 축복 같은 이야기예요. 이산화탄소 발생 문제를 포함해서 청정 에너지를 얘기할 때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점이 뭐냐면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을 생각해 보면 햇볕이 있을 동안만 전기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햇볕이 없는 밤에도 써야 되는데 태양광은 화력 발전과 달리 전기가 필요할 때 생산하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거든요. 풍력은 태양광보다 더 나쁘죠. 왜냐하면 아무 때나 바람이 부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이런 재생에너지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는 그 유연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그 비트코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무 때나 생산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철강처럼 만들다 말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만들다 말아도 돼요.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 채굴을 될 때까지 전기가 소모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채굴 풀이라는 곳에 해시값을 파는 방식이거든요. 채굴은 채굴 풀이 하는 거고요. 채굴자들은 해시값을 팝니다. 그래서 1초에 수억 개씩 만드는 해시값만 보내면 그거에 비례해서 보상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발전소들이 잉여 전기라고 하는데 서플러스라고 하는데 잉여 전기 시간대가 그 피크 타임이 아닐 때 생산을 하는 전기들이 있어요. 그런 전기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재생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효율화되죠. 여러모로 되게 매력적인 자산이네요. 그럼요. 예. 이건 계속 부각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텍사스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상생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엑슨모빌, 그 다음에 쉘이라는 그 정유 메이저 회사 있잖아요. 네. 이런 데가 지금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아,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네. 재밌는 이야기네요. 또 비트코인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비트코인의 반대 진영에서 CBDC를 지금 뭐 미국, 중국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CBDC 나오면 비트코인은 매력이 없을 거다. 화폐로서 무슨 매력이 있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결국 하는 주장이 화폐로서의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CBDC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CBDC라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CBDC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CBDC는 일단 비트코인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CBDC 자체도 나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CBDC라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인데 그렇죠. 세 가지 속성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중앙은행이 직접 그 은행이나 금융권한테 화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한테 직접 기업이나 개인한테 화폐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일단 충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그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과의 거래만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로 뭐 커피도 사 먹고 물건도 사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이 전자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 이것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고성능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 예를 들어서 미국 연준이 한국인인 저한테 제 지갑으로다가 달러를 꽂아준다면 네. 저는 갈등을 하겠죠. 달러를 가지고 있을까? 원화를 가지고 있을까?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포스트 1945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든 세계 금융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금이라는 세계화폐를 없애고 달러를 기축으로 해가지고 국민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화폐를 운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걸 로컬 화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에 대해서는 로컬 화폐인데 로컬 화폐들이 전반적으로 다 위기에 빠지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더 갖기 쉽다면 미국 CBDC를 갖고 있고 그렇겠죠. 싶겠죠. 네. 그 미국이 달러가 만약에 CBDC로 나온다면 미국 말고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원화 CBDC가 나오면 당장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상업은행들이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상업은행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번에 우리가 FTX에서도 봤지만 예치금을 가지고 활용하면 안 되잖아요. 예치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전당포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요. 예치금을 활용하면 그게 은행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은행 비즈니스는 워낙에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상업은행 면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업은행에 내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있지만 은행들이 그걸 안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장기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대 마진을 먹는 건데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저한테 CBDC를 준다는 건 오태민의 계좌가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잖아요. 그럼 상업은행은 보통 자기 자산의 한 50%, 60%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업은행에도 문제가 좀 생기고 어쨌든 네. 비트코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여전히 그 고유의 기능과 뭐 장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CBDC가 나오더라도 비트코인하고 속성이 달라요.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
중앙은행들이 자기의 발행량을 정해놓고 CBDC를 만들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는 100년 동안 이만큼의 돈을 발행하고 끝날 거야. 이렇게 말할 중앙은행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노드를 민간인들하고 공유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제력을 하려고 하겠죠. 비트코인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속성인데 그걸 닮은 CBDC는 안 나올 거고, 두 번째는 CBDC가 나오더라도 문제라는 거죠. 그 CBDC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때문에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기 때문에 각 개별 국가 중앙은행들이 지금 연구 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언론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결정을 못 내릴 거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탈중앙화의 비트코인으로서 매력이 있고 CBDC가 정말 안정될 때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그럼요. 보시는 거죠. 네. 그렇구나. 아, 또 대표님의 유튜브를 보면 지정학적인 얘기 정말 많이 해주세요. 미국의 DNA를 알아야 된다. 뭐 미중 패권, 우크라이나 문제, 뭐 세계사를 보는 스토리라인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국가들의 관계가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초창기 멤버들일수록 그 아나키스트적 속성들이 되게 강합니다. 자유주의자를 넘어서서 아나키스트에 가깝거든요. 그런 아나키스트들의 말을 너무 이렇게 심취해서 듣다 보면 현실감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은 국가를 나쁜 것일 뿐만 아니라 무력한 존재로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국가는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반드시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FTX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본인이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한 크립토 커런시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가를 쳐다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규제 왜 안 했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죠. 있고. 우리의 신층 심리에는 국가를 믿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무정부주의자들의 전제가 틀린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에 특히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미국이 그냥 모른 체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나서면 없어져 비트코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하나의 극단이거든요. 미국의 DNA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저도 사실은 지정학을 무시했다가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글로 안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1960년도에 유로 달러라는 게 엄청나게 커졌어요. 유로 달러라는 건 뭐냐면 달러인데 미국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바깥에 특히 영국에 있었어요. 영국도 규제를 안 하죠. 왜냐하면 파운드가 아니라 달러니까. 근데 미국이 규제를 하기에는 뭐 한 거예요? 왜냐면 영국에 있는 은행들이니까. 근데 그 규모가 점점 커져서 엄청나게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바깥에 있어서 이거를 규제해야 되냐라는 논의가 나왔고 국가들 간에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하려고도 안 했지만 유로 달러 규제를 안 해요. 그래서 유로 달러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이걸 역외금융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를 연구해 보면 미국이 그렇게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막기 어려운 거를 막겠다라고 나서기도 좀 어려운 데다가 그걸 막으려면 유로 달러 때도 하지 못했던 국가 간의 연합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재밌네요. 그래서 미국의 DNA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미국의 DNA는 뭔 거예요, 결국엔? 복잡하죠. 복잡한데 미국은 지금 1945 이후 시스템에서 쉽게 말하면 제국인데 미국은 제국주의를 싫어하는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싫어하는 제국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국제정치학자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미국은 그렇게 국민국가의 그 주권을 명시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잘 안 합니다. 그 회의론자들 생각처럼 비트코인을 정말 미국이 맡기로 결심을 한다면 명시적인 국민국가의 그 주권을 다 무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잖아요. 그쵸. 그럼 엘살바도르 벌을 내려야 됩니다. 미국이 나서서 이 문제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으니 비트코인을 그러게요. 맡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아나키스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아니죠. 미국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한다고 보시는 거죠? 너무 중요한 문제죠. 여기서부터 이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굉장히 실용적인 마인드가 있다라고 봐, 한편으로는. 그래서 미국은 일단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용납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비트코인을 용납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막을 수 없다라는 검토가 끝난 거거든요. 그럼 주변적인 거를 규제를 하겠죠. 그럼 미국의 실용주의적인 DNA를 보면
미국은 섣부른 싸움은 안 하더라고요. 막을 수 없다면 자기네들이 이걸 활용하겠죠. 미국이 활용하기 좋습니다. 비트코인. 어떤 면에서 좋냐면 미국처럼 개방된 자본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한테 비트코인이 주는 충격은 크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자본 통제를 하는 나라들한테 큽니다. 그러니까 자본 통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이자율만 가지고 자본을 이제 조정하는 거는 자본 통제가 아니고요. 이자율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자본이 국경을 넘는 걸 막는 걸 자본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율과 이자율만 가지고는 지금 미국으로 돈이 막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개별 국가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은행들이 당장 지금 달러 채권을 사거나 달러로 바꾸면 이득인 줄 알지만 안 합니다. 했다가는 혼나요. 이런 걸 자본 통제라고 합니다. 명시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위안화를 갖고 가면 달러로 바꿔줘서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공장을 팔아서 위안화로 바꾼 다음에 공장을 위안화로 바꾼 다음에 위안화를 중국의 은행에 갖고 가서 달러로 태환을 해서 갖고 나와서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광범위하게 통제합니다. 대부분 나라가 통제를 합니다. 작은 돈들이야 통제 안 하겠지만 큰 돈 통제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통제가 마음에 안 들죠. 자기 나라 기업이 돈 벌어서 공장 하는데 다 놓고 나와야 되거든요. 자본 통제를 하는 나라한테 되게 불리해요, 비트코인. 그래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제도화하고 이렇게 뒷받침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 국익에 반드시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그런 말씀들이 좀 요즘 마음이 지친 투자자들한테 힘이 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오늘 좀 또 얘기를 길게 해봤는데 요즘 많이 투자자들이 마음이 지쳤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를 하고 계시는데 대표님이 꿈꾸는 이 생태계 모습은 어떠세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한다면 20, 3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궁극적으로. 20, 30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나온 지 벌써 14년이거든요. 그리고 14년 동안 비트코인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그 역사적 유례가 없는, 비트코인이 결국 도전한 거는 그 금융 시스템 자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건재하고 이렇게 FTX 사태가 이렇게 번져갈 정도로다가 생태계의 중심이 됐거든요. 뭔가를 보여주긴 했어요. 신뢰를 지금 잃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속도로 간다면 20년이 비트코인의 역사가 20년이 되기 전까지 생태계가 자리 잡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결국은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다음에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다 비트코인을 인지하고 이 업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거든요. 그들이 어떤 계획을 내년도에 이렇게 더 큰 보폭을 어떤 식으로 내디딜지를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이 FTX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 시장의 수요자들도 전통 금융 엘리트 니네들이 들어와서 다 해라라는 마음이 지금 있을 거예요. 많이 생겼죠. 많이 생겼죠. 여기 안 되겠다. 맞습니다. 이게 머리 스타일도 좀 단정하고 양복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규제 입법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체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는데,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크립토 인터뷰 3번째 맞이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좀 이 시기를 지나면 마음이 좀 편안한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비트코인을 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 뉴스를 보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이해가 되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좋은 방법입니다.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라건대 완전히 관심을 끊으면 제 주변 지인들처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싫어하게 되나요? 완전히 관심을 끊으면 어느 날 엄청나게 올라 있는 거죠. 그러면 타이밍 놓친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다시 이제 투자를 다시 크게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아예 몰랐다가 새로 그런 불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덜 억울한데요. 이렇게 그 전 불장 때 들어와서 물려가지고 손 털고 나갔다가 그 다음 불장을 보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거든요. 제일 불행해집니다.
아픈 자식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끄지 않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 100만 원이 그전 피크였어요. 100만 원대에서 30만 원 떨어졌으니까 그때 손절했다가 다시 100만 원 되는 걸 보면서 이거 꺼질 거야 하다가 그게 300만 원 되고 1000만 원, 2000만 원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대표님은 요즘에 새로 사고 계시진 않다고 했는데 또 투자 기회가 오면 다시 좀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 물론 이제 돈을 이제 벌면 그 돈을 그냥 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언제나 바꾸는 게 좋고요. 그리고 FTX 사태가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 루나 사태 특히 알려준 것이 뭐냐면 그래도 역시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비트코인만 하면 비트코인만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면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진 않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네. 오늘 되게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럼요. 제가 빗썸에 비트코인 있거든요. 네. 조금 네. 놔둬도 됩니까? 아, 그럼요. 아, 이거를 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나라가 트래블루를 시행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번 해 3월에 특근법을 시행을 했잖아요. 특근법에 보면은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명계좌 은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고객의 예치금은 그 은행에 따로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고객 예치금이라든지 준비자산 이런 것들을 외부 감사 실시하고 은행과 FIU가 이중으로 감독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하게 들어간 규제가 이런 사태를 좀 선제적으로 막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제로 FTX는 좀 안 좋지만 이번에 국내 5대 거래소에서는 그런 문제는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네, 콜드 월렛에도 저희가 한 70%를 넣어놓으라고 하는데 거의 90% 정도를 넣어놓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당정이 좀 입법 속도를 좀 빠르게 내고 있어서 그 예치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용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비난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시행령으로 붙여야 될 거라서 우리나라 규제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오태민 대표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요즘 많이 지치셨죠?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구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크립토 인싸!